네, 2교시 총평 진행할게요. 2교시는 첫 번째가 요구공학과 관련한 네, 문제를 냈는데 어렵죠. 쓸 게 많아서. 그래서 많이 안 쓰실 줄 알았는데 많이 쓰셨더라고요. 쓸 게 많은데. 요거는 확실하게 정리해 두세요. 3개, 4개 정도. 도출의 필요성으로 가셔도 되고, 요구공학의 필요성으로 가셔도 되고, 어, 보통 조건은 우리가 SRS에서 보통 쓰는 평가 기준이 어떤 조건처럼 많이들 쓰고요. 기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법들, 그다음에 SRS에 대한 거, 추정 매트릭스는 문제가 나왔죠, 이번에. 나왔었죠? 그거고. 그다음에 얘에 대한 SRS는 표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안 쓰신 분들은 점수를 좀 내렸어요. 그다음에 2번은 이제 방법론이죠, 방법론. 구조적 방법론하고 에자일에서 완전 옛날, 최신 이런 관점으로 해서 얘는 생산성이나 즉시 대응을 위해서 변화 대응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얘는 순차 절차적으로 다 맞춰서 하는 거 그런 방법론 중에 스크럼과 판반이 있고 스크럼은 백로그를 스프린트 단위로 처리하는 거고 칸반은 보드 통해서 윗 제한하고 시각화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이러한 애절 방법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네. 이 방안은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3번은 그 유지보수 쪽이에요. 유지보수의 한 토픽들이 있죠. 모듈화, 3R, 리팩토링 이런 것들이 유지보수에 있죠. 그 중에 모듈화 하위에 들어가는 응집도, 결합도와 그거에 대한 관계, 펜인 펜아웃에 대한 문제를 냈죠. 그다음 4번은 똑같은데 품질 저하 요인을 정리해 두시라고 문제를 냈고요. 그다음 개선 방안을 어떻게 쓰는지 답안을 쓰실 때의 연습이 되셨으면서 4번 문제를 냈고요. 5번은 규모 산정이 간간히 나왔어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모 산정. 그거 다시 한번 암기해 주시고 똑같은데 약간 문제점, 규모 산정이나 요걸로 좀 한정을 짓긴 했는데 네. 여기서 얘기하는 품질 저하 요인의 일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쓰는 거. 그래서 두 개가 약간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일부러 두 개를 냈어요. 어. 그래서 방안 쓰시는 법 또는 필요성이나 문제점을 도출하시는 부분. 그래서 윗부분, 아랫부분. 그러니까 답안을 쓰실 때 도입부 부분, 그 실 내용 부분, 개선 방안 부분. 요 부분이 전체가 흘러가실 수 있도록 답안을 작성하시는 연습이 되셨으면 해서 지금 두 문제를 같이 냈고요. 6번은 언제나 나올까 하면서 보고 있는 EVM을 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요구공학이고요. 그래서 키워드 같은 거 여기 해설지에다 가끔 놓는데 830 또는 요거에 대한 ISO 29148 그다음에 평정명령 완일 수축엄에 대한 거 네, 우리가 외우는 그 내용을 지금 놨고요. 요구사항의 도출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요거가 메인이 됐으면 싶어요.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요구사항이 불명하면
당연히 중간에 진행하면서 상세화를 하다 보니까 일정, 비용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완수가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의 문제점도 되고요. 문제가 되는 품질이 저하되고 그런 데가 되겠죠.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요런 내용들도 같이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요구사항 노출을 왜 하냐? 요구사항으로 추적성도 제공하고 기준선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재작업도 감소시키려고 하는 부분. 즉, 요구 도출은 모든 관리에 다 포함되거든요. 가장 베이스라인이 되기 때문에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어, 네, 해두세요, 정리. 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2교시형 답안을 채점하다 보면 항상 보이는 데가 있어요. 주요한 질문에 대한 내용은 얼추 비슷해요. 어떤 부분은 자세히 보면 잘 쓴 게 보이겠죠? 근데 앞부분이 두루뭉실하면 그냥 불분명, 뭐 의사소통 이런 식으로 간단한 단어로 채워놓은 도입부를 보면 그걸 보다가 약간 지금 여기처럼 조금 더 구체화스러운 내용이 있죠. 추적성을 제공하고 기준선을 제공하고 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이 들어간 답안을 딱 보면 그 가운데 내용이 어찌 됐든 왜냐면 가운데는 비슷할 테니까 거기서 뭐 한 개 더 잘 쓰고 두 개 잘 쓰고 아니라 앞부분부터 이렇게 조금 더 필요성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 사람의 답안은 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1교시형의 개념에 개념을 잘 쓴 사람한테 점수를 더 잘 주듯이 2교시형에서 만약 들어갈 때 이런 필요성 부분, 이게 왜 필요하고 왜 부각됐고 왜 등장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데 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거를 명시해주는 답안을 채점할 때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흘러가는 걸 아는구나를 알게 돼요. 안의 내용보다도 이게 왜 등장했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문제가 되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길사스러운 인사이트를 갖고 있냐는 건데 그 인사이트 관점에서 얘가 명확하게 꼬집고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가를 답안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따 또 품질 쪽에 또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적어도 세네 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최소 한 줄짜리로 쓰실 거면 세 개 쓰셔야 돼요. 두 줄로 쓰실 거면 아니, 네 줄로 쓰시면 요렇게 다시요. 두 개만 쓰셔도 돼요. 대신 어떻게 두 줄짜리로 일에서 이런 문제, 일에서 이런 문제 조금 더 구체화스러운 두 줄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세 개 하셔도 좋고요. 또 하나 자로 그리시다 보니까 우리가 자를 그리고 안에 내용을 채우잖아요. 그래서 끝맺음을 잘 못 맺혀요. 그래서 불분명한 밖에 막 못 쓰거나 요구사항 지속적밖에 못 쓰거나 해서 의미가 퇴색되게 하면 점수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쓰실 내용을 고려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내용에 맞춰서 박스를 그리시고 그림을 그리셔야지 박스에 맞춰서 내용을 쓰시면 절대 그 내용 전달이 안 돼요.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요. 네, 뭐 쓰는 노하우 관점이긴 한데 그래서 이 앞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요구사항 조건은 우리가 SRS 요구사항 명세서에서의 우리가 쓰는 기준들, 평가 요소를 써놨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ITB 839 스탠다드라든가 아니면 2914발로 ISO 요거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써주시면 좋겠어요. 표준으로 같이. 요구사항 수집 분석 기법은 이거는 넘어갈게요. 대부분 다 알고 계셔서. 다만, 다만, 요거를 수집 분석을 해서 지금 몇 개 썼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썼고요. 다섯 개. 이거는 지금 두 개를 썼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몇 개 썼죠? 세 개, 세 개, 두 개 썼어요. 뭔가 좀 가하고 나하고 좀 밸런스가 안 맞죠. 이게 해설지니까 이걸 다 쓰는 거지. 만약에 답안을 쓸 때는 다 쓰시면 조금 그래요.
요거를 좀 밸런스를 맞춰서 세 개씩 쓸 거면 예를 들어 이건 3, 3 그룹핑을 따르게 가더라도 3, 3 이렇게 쓰시고 3, 3 쓰시면 좋겠어요. 어. 예를 들어 수집하고 분석을 묶어서 세 개만 쓰시고 뭐 의사결정 요것만 세 개 쓰시고 뭐 요것만 세 개 쓰시고 어. 그룹핑을 따르게 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또는 만약 이게 내가 다 쓰고 나니까 쓸 게 없어서 한 표에 쓰다 보니까 10개를 쓰긴 했는데 한 줄씩 썼어. 그러면 분량이 적어 보이잖아요. 그럴 땐 무조건 나누셔야 돼요. 내가 쓸 게 잘 생각 안 나면 안 날수록 하나 나누셔야. 어. 근데 정말 많이 알아? 그럼 한 표에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분량을 어느 정도 채워주는 느낌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SRS 같은 경우 830 기준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갖춰야 할 조건이나 능력을 기술한 문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주로 들어가는 내용이 약간 작성하시는 내용, 목차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범위, 목적, 개요 뭐 이런 거 또는 여기서 추가로 대부분이 어떻게 쓰면 요 기능 요구사항, 비기능 요구사항 이렇게 쓰셨는데 비기능을 잘라서 이렇게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개로. 그리고 하나 더. 제약사. 제약, 기능, 비기능은 잘라서 비기능에 들어가는 게 인터페이스, 성능, 하드웨어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잘라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서는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쓰는데 기능 요구사항, 비기능 요구사항, 그런 제약이나 과정사항 같은 것들을 같이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요구사항 추적 매트리스는 실제 요구사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결론적으로 추적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 알겠지만 요구사항 아이디에 각각의 그 결과물들이 매칭이 되죠. 그래서 설계 아이디라든가 프로그램 아이디라든가 테스트 아이디라든가 이런 게 다 아이디가 다 매칭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뭐 어떤 기준이 되면 검사의 기준도 되지만 어떤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의 완료 여부도 된다라는 걸 같이 좀 완료를 체킹하는 용도가 된다. 라는 거를 같이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프로세스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추분 점검이죠. 요공학에 대한 거. 요공학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뭐죠? CMMI가 생각나죠. 즉, CMMI의 개발 프로세스 보면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죠. 그렇죠? 기억나실 거예요. 다들 모르시다고 하는 표정 같으신데 있어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레벨 3, 레벨 2. 어, 요거 있잖아요. 요 그림. 제가 말한 거는 개발 영역, 요구사항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보통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CMM의 레벨 2, 레벨 3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있으니까 같이 좀, 요구공학하고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개발 방법론이고, 개발 방법론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그냥 과정, 절차, 방법, 산출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 정보, 객체, CBD, 애자일 같죠. 구조적 같은 경우는 기능 중심으로 갔고요. 정보공학 같으면 뭐라죠? 데이터 중심으로 가서 뭐가 들어가죠? ISP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ISP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의 특성은 모듈화예요, 모듈화. 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같이 솔리드 같이 했지만은 객체 지향에는 재사용성, 유지보수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그거랑 같이 가는 개념이 모듈화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CBD니까 컴포넌트를 조립해서 만드는 개발이니까 당연히 재사용성을 이때는 증대 또는 극대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just in time, 적시성, 어, 적성 관점에서 이제 에자일 얘기가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구조적 방법론과 애자일 방법을 비교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개념을 쓸 거예요. 개념 다 이렇게 썼어. 똑같이 비교 문제예요. 그럼 개념에는 뭘 해야 되느냐? 강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절차 중심에 좀 넣고요. 얘는 반복 점진적이라는 거에 쓴다던가 절차 관점에서 얘네들을 각각 차이 나는 부분을 대응적으로
강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조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절차적 기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분할과 정복이랑 옛날에부터 나왔던 소프트웨어 원리, 원리 관점의 분할과 정복 같은 게 같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에자일 같은 경우는 협업 문화가 되죠. 빠르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고객과 협력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오퍼레이션 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도구가 좀 같이 좀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도구가 많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에자일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테스트 자동화라던가 뭐 CI/CD 이런 거 쓰시고 이때는 데이터 플로우, DFD 같은 거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절차적인 느낌 특에 분석, 설계,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다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구사항 아니 애자일 방법론 같은 경우는 스크럼하고 kanban이 있음인데 요것도 간글도 잘 보시면 물론 이제 실제로 답안을 작성하실 때 이렇게 쓰기 어려울 텐데 애자일 방법론으로 스크럼과 kanban이 있어라고 쓰는 거하고 그거 하고 애자일 방법론 중에 스프린트 기반의 스크럼하고 WIP, 윗 기반의 제공 기반의 kanban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뉘앙스가 확 차이 나요. 이 사람이 근거를 대고 얘기한 느낌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보통 이쯤 되면은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싫어서 아, 이런 게 있어 하고 연계를 시키라니까 강도를 대충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빈제는 이제 그렇게 쓰신 분들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죠. 한 단계 더 나가서 여기에 쓰는 내용은 그 단락의 마지막을 다음 단계를 쓰는데 다음 단계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특징스러운 게 나와줘야 돼요. 그냥 스크럼 칸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스크럼, 어떤 칸반과처럼 근거가 나와줘야 돼요. 조금 더 자세한. 근거를 한두 개 제시하고 뒤에 내용을 작성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어요.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스크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프로덕트 백로그와 PO에 대한 그다음에 SM 하는 그 스프린트 백로그 단위로 회의를 해서 스프린트 백로그를 나누고 스프린트 단위로 릴리즈하는 그런 방법론이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에 대한 거는 VO가 있고 스크럼 마스 SM이 있고 스크럼 팀원이 있고 그렇죠. 조직 관점에서 미팅 같은 관점에서는 스프린트 플래닝을 하는 미팅이 있고 데일리 미팅이 있고 릴리즈 할 때 있는 스프린트 리뷰가 있죠. 회고 미팅이 있죠. 그 다음에 단위 요소는 타임박싱 있는데 보통은 이게 스토리 포인트로 인한 번다운 차트를 해서 벨로시티를 측정하죠. 이렇게 소멸되는 정도, 그쵸? 스토리 포인트가 요걸로 일정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칸반 같은 경우는 칸반 보드가 핵심이죠. 그래서 뭐예요? 시각화하고 제공을 제한합니다. 윗 제한을 하는 방법론이죠. 그래서 칸반 보드 대부분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시각화하고 윗 제한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로 꼭 좀 나왔으면 싶어요. 칸반은. 네. 시각화, 가시화하고 제한. 실제 인프로그레스에 들어가는 개수를 제한하죠. 이게 4분의 3이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4개인데 그중에 3개를 진행 중이야.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 한 개밖에 없어. 이렇게 공정 자체를 제한하는 거. 이런 방법론을 칸반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가시하고 윗제한이라는 단어가 꼭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효율적 수행 방안은 지금 이쪽에서는 이제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거는 연계되어 있는 간글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간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 간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보면 우리가 효율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프로세스 관점하고 조직 관점에서 썼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하위로 들어가면 관계자 식별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 팀원의 능력을 측정한다는 거 하나라고 해서 예를 들어 애자일 방법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식별 등의 프로세스 관점. 반대로. 프로세스 관점의 이해관계자 식별, 조직 관점의 능력 측정 등의 수행 방안을 적용이 또는 접목이 필요하다. 필요.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는. 이해되시나요? 글씨가 크신 분들은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쓸 수 있으면 두 줄 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대부분 다 작성해 주셨는데, 요거 표 헤더 이상하죠? 표 헤더. 수행 방안이니까 수행 방안이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또는, 그걸 써주시고,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요 표 헤더는 뭐라고 쓸까요? 보통은 설명 쓰겠죠. 보통. 그러면 좀 의미가 퇴색되니까. 수행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에 맞는 세부 활동이라고 쓰던가, 아니면 세부 전략, 세부 방안이라고 쓰던가, 이렇게 좀 표 헤더를 바꿔주셔야죠. 그쵸? 응. 다들 들으신 거예요? 응. 다 들으신 거예요? 응. 얘도 똑같이 이렇게 좀 맞춰주면 좋겠죠. 응. 네, 모듈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 보수 쪽이에요. 유지 보수 쪽 또는 유지 관리 이쪽인데 이런 소프트에서 모듈화를 통해서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있는 응집도 같은 경우 운운신주 통승기가 나오고 결합도 같은 경우는 내공해제 숫자에서 결합도가 낮아야 되죠. 그렇죠? 응집도는 높아야 되고 요거 모듈화를 기점으로 나온 게 뭐라고요? 객체지향 방법론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패닝 같은 경우는 이 모듈을 제어하는 모듈의 수죠. 자신을 사용하는 모듈의 수. A는 자기를 호출하는 상위가 없어요. B는 자기를 호출하는 상위가 A 하나죠. 그럼 얘는 하나야. 펜인 안으로 들어오는 거. 펜인 안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야. 그러니까 모듈화를 했는데 나를 쓴 놈이 한 놈이야. 그럼 모듈화의 효과가 적죠. 근데 내가 모듈화를 잘해서 나를 갖다 쓴 놈이 한 100개야. 정말 잘한 거죠. 왜냐면 이 100개 각각에다가 그 소스를 다 넣었을 경우 얼마나 중복되겠어요. 중복을 효율화시키고 모듈에서 잘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공유가 많은 거죠. 쓰는 것이 많아. 펜아웃은, 펜아웃은 반대로 나가는 거. A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둘, 세 개. 자기가 호출하는 제어의 개수죠. 그렇죠? 이것도 어느 정도 호출하면 좋겠는데 너무 많을 경우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그림이 없나요? 예를 들어 이 A라는 거에서 한 100개를 써요. 100개를 호출해. 그럼 A가 힘들어지겠죠. 관리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100개나 쓰면.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를 뭉쳐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어도는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단계가 좀 필요하다로 마무리하시면 펜아웃까지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공정보 사업 쪽인데요. 얘는 주로 이런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요구사항의 필요성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정보 사업 주로 이슈 사항들이 있어요. 그 주요 이슈 사항들이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또는 프로젝트의 어떤 품질 요소랑도 같이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쪽의 필요성이라. 그래서 주요 이슈는 이런 거죠. 저가 입찰 또는 요구사항 변경, 잦은 변경 요청, 그다음에 기한의 촉박, 뭐 이건 나중에 되는 거고, 간행, 불합리 간행 이런 거 보통 정보화 사업에서 나오고, 대가 부적절, 그래서 대가 현실화를 위한 거, 그다음에 대기업 참여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거는 뺄게요. 요거는 키워드지만 여기 이슈 사항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발주자 측면에서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점, 이게 프로젝트가 완수돼야 되고 비용이 어느 정도 우리가
편성한 예산 내에서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능 요구가 충족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죠. 사업자 측면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비용이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중간에도 일정도 지연될 수도 있고 생산성 떨어질 수도 있고 손해가 증가할 수도 있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서비스 중단 발생했을 때 대국민 서비스나 이런 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보안이나 질하락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 법적 분쟁들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 측면에서 평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신뢰도가 저하질 수 있고 분명히 우린 본 거예요, 이거를. 답안을 쓸 때 쓰셔야 돼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단어를 우리는 보통 이런 거 보시면 소설 쓴다라는 생각으로 막 쓰시는데 근데 요 앞단에 있는 이슈들 몇 가지는 키워드라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그때 생각한다고 나오질 않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단계절 품질 저하에서 얘는 저하 요인을 좀 나눴네요. 그래서 예산 관점에서 예산 부족이나 저가 입찰, 그다음에 추가 요구사항, 그다음에 기간 촉박, 유지 보수 대가 미인정, 공공기관 관리 역량 미흡. 아까 그래서 뭐가 나왔다 했죠? 상주감리나 피해모가 나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직도 얘가 미흡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여기다 자세히 쓴 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개선 방향.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발주 체계를 좀 변화해야 되고 사업자 경쟁력 확보를 해야 되고 정보화 사업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되고 방식을 고도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관점을 나눴어요. 개선 방향을. 음. 제가 오늘 2교시 앞에 그 1교시, 2교시 쓸 때 1교시는 제일 중요한 게 시간 조절이라고 말씀드렸고 2교시는 시뮬레이션에 적어놨는데 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때 실제 문제를 받고 그걸 봐서 나는 목차를 이렇게 잡을 거고 그 목차의 흐름은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갈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관점은 이렇게 가야지라는 어떤 그 넓은 범위의 관점을 인사이트를 잡으실 때는 먼저 좀 생각하셔야 돼요. 미리 좀 문제를 쓰기 전에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막상 쓸 때 이 개선 방향을 쓰려고 보시면 그때 관점이 넓어지면 좋겠지만 오히려 좁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윗부분까지 어떤 내용 막 쓰고 있었거든요. 쓰고 있다가 갑자기 방향 딱 생각해서 갑자기 생각하려면 관점이 그렇게 확 넓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시뮬레이션 하시는 거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관점을 무조건 MEC하게 써야 될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아요. 다만 최대한 MEC처럼 쓰고 두 번째는 실제 의미 있는 용어들을 쓰면 그게 관점이 돼버릴 수 있어요. 어. 의미 있는 용어를 하면 요즘에 진짜 말 그대로 이슈돼서 나오는 애들. 그래서 발주 체계에 대한 거, 대가 현실화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리고 대가 산정 가이드 계속 변경돼요, 지금. 계속 변경돼요. 신기술 나오잖아요. AI에 대한 대가 변경 어떻게 할 거야? 너 컨설팅에 대한 대가 변경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대가 산정 가이드가 계속 변경되잖아요. 그렇죠? 사업자 경쟁력.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발주자의 그 PM 관리 담당자 계속 교육시키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교육시키잖아요. 역량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제도 개선. 이거 해서 뭐예요? 대기업도 어느 정도 좀 참여시키려고 해서 그 컨소시엄 제도라는 게 나왔어.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PM이나 뭐 이런 것처럼 나왔고. 그다음에 가업 변경, 가업 대가를 위해서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업 변경 심의회를 뒀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제도 개선 측면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개발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기술들, AI, 클라우드,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 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거 쓰고 신기술 같은 거 바로 즉각적으로 공공정보와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주요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해설지 읽고 넘어가면 절대 외워질 수가 없어요. 본인이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개선 방향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봤던 그 그림이 다예요. 이 내용은 보면 하는 것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 볼게요. 규모 산정은 어, 규모 산정을 잘해야 되죠.
왜? 이게 뭐예요? 대가 산정이죠. 우리 정보 사업에서 얘기하는 규모 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건데 낮게 산정하면 당연히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요. 너무 높게 산정되면 좋을 것 같은데. 높게 산정하는 괜찮을 것 같아요. 회식 자주 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낭비라고 합니다. 예산 낭비. 실제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 낭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규모 산정 방식은 말 그대로 라인 오브 코드 단위의 원시 코드 라인의 LOC라든지 실제 이제 서브 모듈, 서브 시스템 뭐 이런 걸 합계시키는 코코모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FP라든지 펑션 포인트라든지 스토리 단위로 노력을 추정하는 스토리 포인트라든지 뭐 있죠. 또는 그 우리 멤머스 단위로 하는 보시면 투입 공수 관점이라는 게 있죠. 멤버스 단위 투입 공수. 이게 컨설팅 업무량은 나중에 나와서 대가 선정 가이드가 얼마 전에 예전에 한번 바뀐 적 있죠. ISP에 대한 투입 컨설팅이 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거 소프트웨어 개발리 같은 건 이제 기능 점수 단위라는 거. 어. 그래서 주로 요율제도 있어요. 요율제 이런 거. 서비스 성능이나 이런 거 요율제. 그래서 주요한 것들이 이 투입 공수, 그다음에 FP, 요율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 정도는 대가산정 측면에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현실적 개선 방향, 문제의 복잡도를 어떻게 측정할 거고, 시스템 크기에 대한 고려가 되는가, 그 다음에 자원을 고려했는가, 개발자 능력 고려했는가, 뭐, 그래서 이거는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넣은 게 있는데요. 얘는 규모 산정에 대한 거 있는데, 품질, 납기, 예산. 그래서 규모 산정의 방식이 있는데, FP가 뭐죠? 14143이죠. 14143. 거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품질, 대가 산정, 편의성, 제값받기, 품질 향상 이런 거에서 기대 효과로 같이 좀 넣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상하수죠, 이거. 상하수. 하드웨어는 뭐죠? 수참시로 되는 거. 그쵸? 그래서 상향식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라인업 코드 단위로 한 단위, 한 단위, 한 단위 다 하고 그걸 상위로 다 썸치는 형식의 상향식이 되는 거고 하향식은 뭔가 전문가가 하거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참조할 수 있는 이미 유사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거. 그게 하향식이 될 테고 기능 점수 코코모처럼 수학적으로 한다는 방법 해서 이렇게 나뉘죠. 상하수가 나뉘죠. 여기에 2023년이라고 했는데 2024년에 대가선정 가이드가 아마 개정됐을 거예요. 네. 그걸 신경 써주시고. 요것도 똑같아요. 요구사항 불명확부터 시작해요, 대부분이. 시작하고, 가업 변경, 지연, 심의에도 못 가고, 대가 문제, 경영난, 또 하나 빠지는 게 뭐죠? 간행, 불공정 간행, 이런 거. 그 개선 방향 같은 경우 굉장히 많겠죠. 우선 요구사항을 좀 맞춰줘야 되고요. 전문기관, 법, 위원회, 대가, 완화. 그래서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같은 경우는 예전에 1,000억까지 얘기했다. 이제 요즘 말 없죠. 고지까지 얘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간단히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2023년 12월, 이거 해설지가 예전 거라 그러는데 최근 그래서 갖다 놨어요. 24년도 개정판이 있어요. 그래서 1FP가 60만 원이래요. 60만 원. FP 단가를 올렸어요. 1FP 나오면 6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문 작업비라는 거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 이 앞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앞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컨설팅 업무량 이걸 추가했을 거예요. 정보보안 컨설팅 비중, 이 개인정보 영업 평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넣었었어요. 23년도. 그래서 이거가 언제냐? 이때가 언제냐? 요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4년 최근은 요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FP 60만 원 AI 여기까지가 대가산 24년도 대가산정 가이드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후로 개정된 건 제가 잘 찾지는 못했어요.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EVM 같으면은 언더밸류 매니지먼트라서 일정 비용을 판단해서 캐치업할 수 있는지 판정하게 되는데 이거를 다 외우시는 분이 계실까요? 수식을? 저는 거의 뭐 시험 직전에나 다 외웠던 것 같아요. 맨날 까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여기에 나오는 게 있죠. 제일 먼저로 나오는 게 BAC가 나오겠네요. BAC가. 예상 총 공사비.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볼 거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요거죠. 지연된 기간. 이 시점에 대해서 우선 다 알고 있을 거라 가정하고, 네. 얘는 변동량을 두 개를 따져요. EVM에서는 두 개를 따지죠. 일정하고 원가, 비용하고, 코스트하고, 일정하고 비용하고 두 개를 따지죠. 베리언스를 두 군데서 따지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고, 자, PV가 나오죠. BAC야. 초기에 계획할 때 합니다. 우리 이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아. 그리고 PV, 계획상 이 정도 값을 얻을 것 같아. 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녹색 그림이 PV가 되겠죠? 그렇죠? PV, 녹색 그림. 그리고 어느 정도 가제 여유 기간을 뒀어요. 버퍼를 둬서 이때 이만큼 비용이 들 거야 라고 하는 BAC를 계획 때 만들죠. 그렇죠? BAC를. Budget at Completion. 네. 그러고 나서 측정을 하죠. 며칠이 지났어. 뭘 측정하죠? EV와 AC를 측정하죠. 음, 요 시점이 되는 거죠. 요 시점. 요 시점에. 그래서 언더 밸류, 액츄얼 코스트 지금 이게 EV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상. 그쵸? EV, 언더 밸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빨간 거를 코스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코스트. 요게 PV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각각의 언드 밸류에서 계획하고 실제를 빼버리죠. 그래서 계획을 빼면 일정이 되는 거고 실제 비용을 빼면은 비용에 된 게 되죠. 그렇죠. 그거에 변동률이라는 게 그냥 요 빼기로 돼 있는 요 뒷부분을 그냥 아래로 해서 변동률 둘 간의 비율을 보는 게 SPI, CPI가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ETC라는 거는 남은 원가, 남은 거.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원가에서 현재 언드 밸류, 지금 얻은 값을 빼면 남은 값이 되겠죠. 원래 100만 원 들기로 했는데 지금 70만 원치 일했어. 그럼 남은 거는 30. 이렇게 해서 ETC를 구하죠. EAC는 예상이에요, 예상. 예상. 예상이니까
지금 현재 내가 쓴 실제 코스트하고 여기서 구한 남은 비용하고 계획상 남은 비용하고 더하면 전체 총 비용 예상되는 이 프로젝트가 완료됐을 때 예상되는 비용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봅시다. 네. PV가 지금 450이에요. 지금까지 현 시점까지 450만 원 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언더밸류가 실제 일한 양을 보니까 500만 원치밖에 일을 안 했어. 아니, 치가 아니네요. 500만 원치 일을 했네. 450만 원치 일할 거라고 했는데 500만 원치 일을 했어. 어. 그리고 액츄얼 코스트는 어떻죠? 450만 원 쓸 거라고 했는데 돈을 더 써버린 것처럼 보이네요. 600만 원이면. 그렇죠. 그래서 CPI라고 해서 AC하고 EV하고 보면은 코스트 관점을 보면 600분의 500이 0.83이에요. 원가 측면에서 지금 떨어지죠. 지금. 액츄얼 코스트. 우리는 450만 원 써서 이만큼이 작업량을 하기로 했는데 이만큼 작업량 이 시점에 지금 600만 원이었었어. 그러니까 원가 쪽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일정 단위를 보자. 일정. 우리는 이 일정 동안 450을 쓰기로 했는데 지금 500만 원치 일을 했어. 오, 작업은 조금 더 진전이 됐어. 진척이 됐어. 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비용이 문제다. 그래서 비용 초과 원인을 분석해서 뭐 골드 플레이팅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하고 보고 하고 그다음에 보통은 일정이나 이런 게 늘어지면 크자 패턴 같은 거 하죠. 그런 정도로 마무리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이런 거 막 썼는데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 잘 안 나오고요. 지금처럼 SV라든가 CV 베리언스, 코스트에 대한 베리언스, 스케줄에 대한 베리언스 요것만 관점만 딱 봐도 대충 여기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문제들 대부분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결론은 몇 개 외우시고 요거를 분석할 줄만 알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너무 빨리 끝냈네요. 잠시 쉬었다가 그 학술 쪽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학술 부분을 좀 할까요? 주기동 간단히 할 건데. 네.